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의 남재우입니다. 펀드연금실에 있고요. 주로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의 운용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자 한 25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되는 것 같고요. 연금자산 운용 효율화 이렇게 지금 조금은 넓게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오늘 주제가 사적연금 쪽에 맞춰져 있는 만큼 아무래도 퇴직연금의 주로 운용 관련된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이라 그럴까요? 좀 그 강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 큰 얘기를 먼저 좀 짧게 하고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포럼의 큰 그 어젠다 주제도 그 중구난방이라는 조금 자극적인 수식어가 붙었어요. 그 사적연금 제도에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붙은 만큼 그 최근 그 연금 개혁 주로 이제 공적연금 개혁이긴 합니다만 그 구조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다층연금 체계 관점으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 그 연금 제도를 아우르는 그 각 층의 역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많은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각각의 층들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조금 전 축사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었는데 우리 안 의원님께서 연결해서 전체 소득 대체율 우리가 원하는 통합 소득 대체율이 되겠죠. 뭐 보통 한 60%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겠느냐의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요거를 그 그림을 또 특별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가 조금 전 축사에서도 그 유기적으로 연결이라는 표현을 하셨던 부분이요. 그러니까 어떤 그 각 층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려면 먼저 각각의 층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정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의된 층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그 다층이 가장 바닥의 0층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흔히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부분 포함해서 각종 사회 안전망들이 사실은 0층에 다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1층 국민연금, 2층 퇴직연금, 3층 개인연금, 뭐 4층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등을 다 포함을 해서요. 이것들이 각각의 역할이 다 정의가 되고 각각의 층이 제 역할을 수행을 해야지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겠죠. 근데 퇴직연금의 어떤 좀 그 개혁 내지는 개편을 하는데 걸림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그 구체적인 역할이 좀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지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로 중도 인출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그 중도 인출을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막을 거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론이 뭐 어떤 그 응급한 의료 상황 내지는 그 곤란한 생계 등등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내 돈을 모아놓은 내 돈이라는 거죠. 이연된 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그 퇴직연금을 쓰는 거를 법으로 강제적으로 막는 게 맞겠느냐라는 식의 반론이 제기가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 그때 퇴직연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2층 퇴직연금의 역할이 아니라 그 각종 사회 안전망 내지는 국가가 그 기초적으로 보장해 줘야 될 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거를 2층 퇴직연금으로 보완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 제도가 그 자체로 어떤 역할을 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비슷하게 그 최근에 연금개혁 과정에서 뭐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통합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좀 나왔었고요. 그것도 동일한 관점에서 좀 적절치 않은 뭐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뭐 그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운용, 그래서 이 부분 뒤쪽에서 조금 더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부분 역시 각각의 연금제도의 어떤 독립성이라 그럴까요? 그 역할을 그 일종의 다층으로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위험의 분산이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간단하게 말씀 이렇게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유기적인 연결이라는 부분은 어떤 통합소득 대체율의 관점이라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0%의 적정소득 대체율에서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율을 보이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이 40%의 소득 대체율을 감당한다라고 한다면 퇴직연금도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20% 이상의 소득 대체율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의 유기적 연결이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퇴직연금은 지금 소득 대체율 측면에서는 거의 기여를 못하고 있죠. 왜냐하면 퇴직 시점에 다 일시불로 찾아가 버리고 중간에 적립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익률이 낮아서 증식이 많이 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퇴직연금의 연금으로서의 소득 대체율은 추산이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어떤 다층연금 체계의 유기적 연결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사적연금 제도 자체만 놓고 보자면은 개인적으로 그런 지금 보고서도 준비 중인데요. 사적연금 제도 내에서도 일종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포럼의 타이틀도 중구난방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것 같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사적연금이라는 게 2층 퇴직연금과 3층 개인연금을 합해서 사적연금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퇴직연금은 사실 좀 중간에 가운데 걸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준공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DB, DC 그리고 그 퇴직 IRP라고 부르는 부분 그러니까 직장을 옮길 때 강제적으로 이전되는 퇴직 IRP 부분까지는 법으로 강제되는 법정연금이죠. 사실 이거는 개인의 완전 풀리 펀디드라고는 하지만 준공적 성격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테고요. 하지만 또 거기에 퇴직연금에 들어가 있는 적립 IRP 완전히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약간은 제형의 의미로 들어가는 적립 IRP는 사실 거의 개인연금과 거의 유사하죠. 또 개인연금 제도 외에 또 우리는 그 ISA라는 다양한 어떤 재형 저축 수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레이하게 얽혀 있다라는 거죠. 사실 조금 명확하게 자른다라고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 DB/DC 퇴직 IRP 쪽을 준공적으로 퇴직연금으로 분류를 하고 적립 IRP와 개인연금 그리고 ISA까지 포함해서 이거는 나중에 연금화 될 수 있는 개인의 재산 형성 수단이다.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게 좀 적절치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분류를 해야지 각각의 분류에 맞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어떤 규율 규제가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퇴직연금에 걸쳐 있는 IRP와 그리고 ISA 이쪽에 그리고 개인연금 거기에 세제 혜택 두 제도를 합쳐가지고서 통산 얼마까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식의 조금 복잡한 구조가 설계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좀 사적연금 제도 내의 구조개혁이라는 타이틀로 좀 진행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워낙 잘 아시는 부분들이니까 좀 간단하게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퇴직연금 제도 지금 2023년 말 기준으로 382조, 지금 아마 한 400조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420조까지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장률이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DB 중심에서 이제 DC와 IRP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조한 수익률이 낮은 원인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대한 집중 등등의 문제들이 제기가 한 10여 년 전부터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완화되거나 해소되지는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수익률이 낮아도 너무 낮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쪽 연금 사이드에서 주로 얘기하는 소중한 노후 자산인데 위험하게 운용을 해가지고서 다 날리면은 어떡하느냐. 그래서 연금 자산의 운용은 보수적인 게, 안정적인 게 맞다라는 전제에서 퇴직연금의 운용 체계들이 대부분 잡혀 있는 걸로 압니다. 하지만 그 보수적 수준이라는 게 좀 비합리적일 정도로 너무 보수적이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원리금 보장 비중 한 87%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중 자체가 높아도 너무 높고요.
그리고 그 장기 투자 자산인 연금 자산의 운용을 그 단기 예금 형태인 원리금 보장으로 일시적이 아닌 영구히 자기의 연금 자산 운용 기간에 걸쳐서 내내 예금으로 운용하겠다라는 건 이거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만 그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자금의 보관 수단이지 연금 자산의 운용 수단은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 너무 자명합니다. 그 실질 가치를 보존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퇴직연금, 연금 자산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때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실적 배당 상품, 위험 자산을 편입했다가 손해가 나지 말아야 된다. 절대 손해가 나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원금 보장, 원리금 보장, 원금과 이자까지 보장이 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을 운용 상품으로 쓰는 경우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원금 보전 추구형까지는 갈 수가 있어도 이자까지 보장이 확정이 되는 원리금 보장을 연금 자산의 운용으로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이자가 확정이 되면 원리금 보장 상품의 장기 수익률은 실질 가치를 보존하기가 힘든 게 이론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제 지금 지난 원리금 보장의 이력도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게 되면 원리금 보장 상품은 어떤 면에서는 확정적으로 실질적인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리금 보장 상품은 그 장기적인 연금 자산의 운용 수단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사실 이 그래프는 지금 그 장기 수익률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그린 그래프인데요. 지금 한 2018년에서 23년까지 한 6년에 걸쳐서 매년 10년 평균 수익률, 5년 평균 수익률을 이렇게 롤링해서 그린 그래프입니다. 근데 어떤 자산 운용에서 한 5년 내지 10년 평균 수익률이면은 뭐 흔히 그 자산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적인 리스크 프리미엄,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프리미엄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주황색 실선이 그 원리금 보장의 10년 평균 수익률인데요. 당연히 이거는 금리 상황을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년 평균 수익률이면은 그걸 그대로 향후 기대 수익률로 써도 될 정도예요. 그 정도의 이제 프리미엄, 구조적인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라고 보면 원리금 보장의 수익률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죠. 한 3%대에서 2%대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은 사실 실적배당 쪽이에요. 실적배당 상품이 지금 노란색 실선이 실적배당 상품의 10년 평균 수익률인데 일단은 그 10년 평균이면은 아무리 위험자산 편입이 되어 있는 실적배당 상품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이게 타임 스무딩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위험이 분산된 포트폴리오가 아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수익률 자체도 지금 10년 평균 수익률이 한 4.8%에서 한 2% 초반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지금 우리 그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들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조금 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원리금 보장에 있는 것들을 가능하면은 실적 배당 쪽으로 옮겨라. 라는 게 현재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들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조금은 무색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실적 배당 상품이 그렇게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만큼 충분한 투자하기에 적당한 리스크 리턴 프로파일을 갖는 좋은 투자 자산이 현재까지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그 퇴직연금 상품에 라인업되어 있는 실적 배당 상품들이요. 그쪽으로 무조건 옮기면 퇴직연금 수익률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근거가 없는 얘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그 수익률 제고, 지금 퇴직연금 제도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 제고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는 당연히 원리금 보장 비중은 거의 10% 미만으로 사실은 낮아져야 되고요. 대부분의 자산을 실적 배당, 그 실적 배당 상품은 지금 현재
펀드 단위의 상품 선택을 하는 실적배당 상품 구조에서 그 위험이 분산된 어떤 완결된 형태의 자산 배분형 펀드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소결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그 실적배당 상품들이 좀 문제가 있느냐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든 장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비중이 얼마냐.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그 글로벌 기업연금 내지는 퇴직연금 사이드에 어떤 그 화두들이 논의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연금자산의 운용은 주식 대 채권의 그 비중이 60대 40이 골든룰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느냐? 그 골든룰이 이제 깨진 거 아니냐? 대체 투자는 어떻게 작동을 할 거냐? 등등이 어떤 글로벌 어젠다이거든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은 그런 어젠다에 대해서 어떤 한마디의 의견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 퇴직연금 400조 넘는 적립금에 도대체 주식 비중이 얼마인지, 채권 비중이 얼마인지 이것조차도 몰라요. 그 비중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퇴직연금 통계 나오는 거 보면은 흔히 말하는 상품 단위의 펀드 수익률로만 나오죠. 그 상품들은 펀드 유형으로만 분리되어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주식형 전체 실적배당 상품이 한 60조 되면은 그 중에서 주식형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주식 혼합형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혼합형에 얼마가 들어가 있고, 이 정도의 통계만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400조 중에 보통 우리가 표준적 자산군 기반 자산 배분이라는 표현을 하죠. 주식,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채권, 해외 채권 대체의 자산 배분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온다. 이런 논의를 하는데 퇴직연금은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지금 없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국내 주식에는 지금 국내 주식시장에 퇴직연금 적립금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통계조차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한번 조금 추정을 해본 것이고요. 조금 러프하게 추정을 했습니다만 지금 400조 자산 중에서 주식 자산으로 배분된 비중이 한 4.4%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퇴직연금 포트폴리오는 캐시, 현금 87%에 주식 4.4%에 나머지 채권인 아주 기형적인 그 운용 포트폴리오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국내 주식만 또 따로 빼보면 퇴직연금 주식 상품 중에 생각보다 해외 주식 쪽이 많아요. 그게 그 TDF 위주로 이렇게 그 상품이 구성되다 보니까 TDF 내에는 사실 해외 자산을 많이 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은 한 비중이 1.6%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퇴직연금 자금이 한 7조 미만 정도만 들어와 있는 걸로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자산 구성이면 2%대 초반대의 기대 수익률이 이상한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요 사전 지정 운영의 문제는 마지막에 조금 그냥 언급하는 걸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장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어떤 가입자 교육, 금융 교육 등등을 통해서 지금 퇴직연금 일단은 실적배당 쪽으로 옮기고 실적배당 쪽에 제시되고 있는, 그러니까 퇴직연금 상품으로 라인업되어 있는 여러 펀드들을 근로자들이 잘 골라서 그 상품들은 어떤 건 주식형, 어떤 건 채권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 상품들을 잘 골라가지고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야지 수익률이 올라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첫 번째 썼던 글이 결국 그 수익률은 어떤 상품, 이쪽 운영 쪽에서는 종목 선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테고요. 지금 이렇게 그 간접 투자 구조이면은 펀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테고요. 상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 배분의 문제다라는 거죠. 이거는 재무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얘기이고요. 그러니까 상품 선택을 잘해서 수익률을 높이려고 애쓸 게 아니라 자산 배분을 잘해서 내 수익률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개인에게 그 자산 배분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역량을 높여주는 게 중요할 텐데, 그거는
뭐 해외 연금 선진국에서도 오랫동안 여러 번 해봤지만 잘 안 됩니다. 그게 금융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그 결과이고요. 그래서 나온 게 디폴트 옵션 제도이고 그 자산 배분형 상품이고 그렇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이 부분을 타개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떤 보통 그런 표현을 쓰죠.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게 답입니다.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제도 개선의 방향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마 국민연금이 운영하는 퇴직연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연금은 적어도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서 5%대의 양호한 수익률을 내고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방점이 찍혀야 될 거는 사실 국민연금이 운용의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 구축에 방점이 찍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누가 운영을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거를 국민연금이 운영한다고 해서 반드시 퇴직연금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 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속일처럼 말씀드리는 디폴트 옵션과 자산배분형 펀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 자산배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3, 40년에 걸친 연금자산 운용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디폴트 옵션과 자산배분형 펀드, 그게 솔루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큰 게 디폴트 옵션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연금 선진국들이 이런 문제를 디폴트 옵션으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디폴트 옵션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벌써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근데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이름으로 도입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잘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선택형 디폴트 옵션, 그게 굉장히 언어 모순인데요. 선택을 못하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 그걸 미리 선택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지금 현재 사전 지정 운영 제도이고요. 거기에 이제 원리금 보장까지 포함됨으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좀 추계해본 걸로 추산해본 걸로 보면은 지금 퇴직연금의 아까 원리금 보장 비중, 일반 퇴직연금 상품의 원리금 보장 비중이 87%라고 했잖아요. 지금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이 한 30조가 좀 넘는 걸로 아는데, 디폴트 옵션의 원리금 보장은 한 9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최저위험이 원리금 보장이다라고 해서 최저위험에 들어간 금액이 한 88% 정도 되니까 디폴트 옵션의 원리금 보장이 88%다라고 얘기하는데, 저위험이랑 중위험에도 원리금 보장 상품들이 꽤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까지 다 고려하면은 지금 디폴트 옵션으로 운영되는 상품 30조 중에서 한 94% 이상이 원리금 보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디폴트 옵션 제도를 도입한 제도 목적 자체가 무색해지는 그런 결과이고요. 그러다 보니 디폴트 옵션의 수익률도 사실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원리금 보장 상품이 94%인 펀드의 수익률이 높을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디폴트 옵션 상품이 일단 원리금 보장 상품은 배제가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원리금 보장이 배제된 디폴트 옵션 상품, 그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실적 배당 상품으로 구성이 되면 역시나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는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디폴트 옵션의 상품들이 구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게 자산배분형 어떤 펀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산배분형 펀드 가장 대표적인 게 TDF이고요. TDF 외에도 밸런스드 펀드라는, 원래는 밸런스드 펀드가 대표적인 자산배분형 펀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특화된 형태로 TDF가 나온 것인데, 우리나라는 조금 이상하게 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TDF 위주의 지금 디폴트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몇 개의 TDF를 섞는 등 좀 이상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에 쓸만한 BF가, 밸런스드 펀드가 별로 없어서
라는 그 이유도 있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최근 저 협회에서 출시한 그 디딤펀드 같은 디딤펀드가 대표적인 그 자산 배분형 밸런스 펀드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트랙 레코드를 얻고 그 밸런스드 펀드는 그 내재적으로 그 글로벌 자산을 포함한 자산 배분과 그 자산 배분이 유지되기 위한 리밸런싱 기제가 내재되어 있는 단일의 상품이거든요. 그 단일의 상품으로 몇십 년 동안 자산을 운용하면은 분산된 위험의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 내 연금 자산을 투자 기간 내내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디폴트 옵션의 그 특성이 있고요. 그 두 가지 상품, TDF와 BF 위주로 구성된 디폴트 옵션이 그 DC, 우리나라 DC 근로자의 가장 보편적인 운용 수단이 되는 것, 그게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연금 선진국도 그렇고요.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한 나라들은 대부분 한 90% 가까이 다 근로자들이 디폴트 옵션으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자기가 자산 배분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금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그런 식으로 그 어떤 간접 투자 상품, 펀드 상품을 이용하는 거 외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일종의 직접 운용에 가까운 것들이죠. 근데 이 직접 운용에 가까운 것들이 일단은 그 지배구조를 전제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CDC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개인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DC 적립금을 어떤 식으로든 콜렉티브 모아서 집합적으로 운용을 하자라는 게 CDC이고요. 뭐 물론 좋습니다. CDC 그러니까는 DC 제도가 워낙 자체적인 결함이 많은 제도이기 때문에 그 여러 나라들이 어떤 하이브리드를 가져가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CDC가 될 테고요. 우리나라도 CDC가 하나 도입이 된 게 있죠. 중폐기금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기금형 컬렉티브 DC가 될 텐데요. 뭐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수단, 활로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지금 그 국민연금이 운용하는 퇴직연금 이것도 CDC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요. CDC는 지배구조상 반드시 기금형을 전제로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계약형 지배구조에서는 어떤 효과적인 CDC 구조를 만드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CDC 제도 도입 내지는 확산을 위해서 다시 그 기금형 지배구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앞에서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퇴직연금의 제도 개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적립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안들, 그리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이렇게 나뉘어 볼 수 있을 텐데, 적립금 규모를 늘리기 위한 방안, 그러니까는 제도 일어나, 지금 퇴직금 제도에 있는 그 근로자들을 퇴직연금 제도로 강제 전환한다든지, 중도 인출을 법으로 굉장히 강하게 막는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일시금으로 못 받아가도록 법으로 강제한다든지 등등의 제도 활성화 방안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논의들의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저는 수익률 제고다라고 봅니다.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걸 법으로 강제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지 않아도 저절로 제도는 커집니다. 그걸 호주의 슈퍼애니에이션 사례가 강하게 방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수익률이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남재우 연구위원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빠른 성장과 낮은 수익률이 여러 가지 연금 분야에 있어서 해결 과제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